폴란드 동부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포착한 러시아 전투기의 이동 경로가 폴란드 영공을 향하고 있다는 긴급 경보가 떨어지자 폴란드군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국경도시 자모시치가 위협권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폴란드 전역에 전운을 들이우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방의 대응을 시험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FA-50을 비롯해 F-16 전투기, 그리고 나토 동맹국이 파견한 지원 전투기들까지 일제히 동부 국경 상공으로 출격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레이더 정찰망이 가동되었고 방공부대가 전원 전투 태세로 전환해 러시아 전투기의 움직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폴란드가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나토 최전선에서 서방을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조차 예상하고 있었던 듯 이미 치밀한 계획 아래 도발 수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전역에 울려 퍼진 공습 경보 사이렌은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대피령에 따라 피난길에 올랐으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사인도적 보급의 핵심 거점인 제슈프 공항마저 마비되면서 나토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경고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전개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러시아가 장기간 준비해온 전략적 도발임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4년 초 러시아는 순항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발사해 폴란드 영공을 수십 초간 침범했고 Su-14 전투기는 항법장치 고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폴란드 영토 깊숙이 5에서 6km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를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나토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군사적 우연이 아니라 나토의 대응 시간을 측정하고 레이더 탐지 능력을 시험하며 무엇보다 집단 방위 체계의 정치적 한계를 탐색하려는 러시아의 정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가 폴란드 본토에 드론을 투하해 폭발시키는 전례 없는 행위까지 감행했음에도 나토가 군사적 격추를 주저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나토가 생각보다 훨씬 강경하지 않으며 확전을 극도로 꺼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침묵과 자제는 러시아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는 곧 전례 없는 대규모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단순히 전장에서 나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집단 방위라는 나토의 핵심 가치를 내부에서 흔들어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폴란드가 머뭇거리는 나토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GDP의 4%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며 나토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의 군비 증강을 추진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비해온 비상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동부 국경 방어에 즉각적으로 군 병력을 증원했고 한국산 FA-50 전투기와 함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최신 무기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운용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해 속도를 무기로 삼은 결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장기전으로 이어질수록 서방은 탄약 부족에 시달렸지만 폴란드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전폭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폴란드의 대응은 단순히 한 국가의 위기 극복 차원을 넘어 나토 전체의 신뢰성과 결속력을 시험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의 갈등이 과연 어디까지 치닫게 될 것인가,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 무기 카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모두가 답을 찾기 위해 긴장 속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군사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끊임없는 도발은 단순히 국경 위협을 넘어 나토의 정치적 결속을 흔드는 데 목적이 있었고 폴란드는 그 틈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군비 확충을 단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동부 국경 방어망은 최신화된 무기체계로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산 무기들의 대거 투입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가 신속한 전력 증강을 가능하게 한 핵심 카드였습니다. 이들 무기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즉시 투입 가능 전력으로 자리 잡으며 폴란드군 전술교리에 급속도로 편입되었습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과 높은 신뢰성을 이유로 들며 시간이 곧 방패라는 기조 아래
전선 배치를 가속화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름 아닌 탄약이었습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변모했으며 유럽 전역은 탄약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속도를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연장 로켓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형 천무 모듈은 계약 후 불과 2년 만에 부대 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자국에서 양산해 매년 수천 발 단위의 로켓을 자체 비축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면허 조립을 넘어선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239mm 급 CG-R080 정밀 유도탄의 현지 생산이 추진되며 설계 품질 시험 기준까지 폴란드 산업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폴란드가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전시에 끊김없는 재장전 능력을 확보한 독립적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검증된 다연장 로켓 패키지를 일괄 제공했으며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행보는 유럽 내 군수 시장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기존 서방 공급망은 승인 절차가 느리고 제한 규정이 많아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했지만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이 모든 장벽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로켓을 생산하고 확장하며 필요하다면 주변 동유럽 국가와의 공동조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 강화 차원을 넘어 유럽 내 방산 표준의 판도를 바꾸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식 규격과 공정 기준을 받아들이자 후속 탄종 개발과 장기적인 정비 체계까지 한국 모델이 그대로 유럽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생산 라인과 유럽 현지 라인을 동시에 가동해 납기와 물류 리스크를 분산하고 현지 조달 비중을 높여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폴란드군 입장에서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미국산 하이마스 체계와 한국산 호마르케이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미군 네트워크와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탄종과 빠른 납품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전선에서의 지속적 화력 투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의 군사 지형을 새롭게 쓰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은 폴란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현실로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고 한국은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추진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천무와 그 탄약의 현지 생산체계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전시에 끊김없이 재장전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 강화가 아니라 유럽 내 군수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CG-R080 239mm급 정밀 유도탄의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설계, 품질, 관리, 시험 기준을 모두 폴란드 산업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폴란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 전체를 전시에 맞춰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응답해 실전 검증을 마친 MRS 탄약 패키지를 제공하며 설계부터 운용까지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서방의 기존 공급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서방은 느린 승인 절차와 각종 규제 때문에 신속 대응이 어려웠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그 벽을 단숨에 허물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로켓을 직접 만들고 비축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웃 동유럽 국가와 공동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 계약이 아니라 동유럽 전체의 안보 구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현지 생산 체계는 유럽 내에서 한국형 기준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현장에서 한국식 방식으로 탄약을 생산하고 정비하며 수명 주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본국 생산 라인과 유럽 생산 라인을 동시에 돌리며 납기와 물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고 현지 조달 비중을 높여 유럽 공공 조달 규정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방산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른 납기와 낮은 비용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한 고용 창출과 부품 조달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할 요인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폴란드군의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체계와
한국의 호마르-K 체계를 병행하면서 미군 네트워크와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탄종과 빠른 납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미국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폴란드군은 호마르-K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약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폴란드 전선에서의 화력 유지력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CZ-R080 유도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훈련용 탄약과 실전용 탄약을 동시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폴란드는 그야말로 군수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화력 지원의 문제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전력 투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군사적 자립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유럽 현지의 새로운 군사 표준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구조가 러시아의 위협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의 핵심 비교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지속성 과속도였습니다. 미국의 HIMARS는 검증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연동과 정밀 유도 능력에서 강점을 보였고, 이는 미군과 나토의 전술 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K-39 천무는 빠른 현지화와 다양한 탄종 호환성, 대량 생산에 유리한 구조를 앞세워 전시 지속전에서의 우위를 내세웠습니다. 즉, HIMARS는 정밀 네트워크형 타격이라면 K-39 천무는 신속한 전력 보강과 탄약 작업에 초점이 맞춰진 무기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HIMARS는 미사일 교리와 정보전 연동을 통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K-39 천무는 발사대수와 탄약 회전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선에서 이화력 포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폴란드처럼 방어 임무가 명확한 국가에겐 후자의 장점이 곧 생존성으로 연결됩니다. 빠르게 발사대를 증설하고 현지에서 탄을 찍어낼 수 있다면 적의 장기 소모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류와 공급 측면에서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HIMARS는 미국산 탄약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반면 K-39 천무는 이미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을 통해 탄약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납기 지연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하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발사대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며 예비품과 정비 체계를 병행 구축함으로써 운영 가동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훈련과 연동성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HIMARS는 미군 운영 교리와의 연동성을 제공해 동맹 전투 체계와의 협업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표준화된 네트워크 없이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K-39 천무는 상대적으로 자국형 교리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탄종을 수용하도록 설계돼 탄약 자주화 전략에 더 적합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이 선택한 투트랙 전략, HIMARS 기반의 정밀 연동과 K-39 기반의 대량 화력 보강은 두 체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심리전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K-39 천무의 대규모 전개와 현지 생산 소식은 러시아 측의 강력한 억지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배치를 넘어 자기 영토에서 자체적으로 탄약을 쏟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적에게 시간과 자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반면 HIMARS의 정밀 타격 능력은 표적의 파괴력과 심리적 충격 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두 체계의 결합은 상대에게 지속당하고 동시에 정확히 맞는 이중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용 비용과 유지관리 관점에서도 K-39 천무의 현지화는 장기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현지 생산 라인과 부품 조달망을 구축하면 운영비를 낮출 수 있고 전시재고 회전을 원활히 하여 전체적인 전투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시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계는 전략적 자산 그 자체입니다. 결국 전장에서는 한 가지 우수한 무기보다 상호보완적 체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폴란드는 HIMARS의 정밀성과 K-39 천무의 공급 자립을 결합함으로써 단기간의 타격력과 장기간의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러시아의 예상과 다르게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유럽 전역에 전해진 소식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을 낳았습니다. 폴란드의 빠른 조치와 항공무기의 대규모 전개는 주변 국가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째, 지역 안보 지형의 재편입니다. 폴란드가 자국 영토에서 탄약을 자체 생산하고 발사대를 대량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자 인접한 발트 3국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방어 능력 강화를 서둘렀습니다. 이전에는 외부 공급에 의존하던 군수 계획들이 이제는 현지 생산과 공동 조달을 전제로 재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나토 내부의 정치적 역학 변화입니다. 폴란드의 독자적 행보는 나토의 집단적 대응 능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고 일부 회원국은 더 신속한 무기 이전 체계와 유연한 승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폴란드의 조치가 연합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실효적 억제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폴란드의 결단을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억지와 메시지 효과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장을 강화한 것뿐 아니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적이 장기 소모전을 통해 이점을 얻으려 할 때 상대가 자체 탄약 생산과 발사대 확충으로 이를 무력화한다면 심리적, 물리적 압박은 배가 됩니다. 러시아 군부는 폴란드의 탄약 자립화와 대량 배치 소식에 당혹감을 느꼈고 이는 전술적 계산뿐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전투 지속성 면에서 우위를 더 이상 쉽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경제 산업적 파급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투자는 지역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일자리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부품 조달, 시험, 인프라, 표준화 작업 등은 단기적 군수 수요를 넘어 중장기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내 방산 표준 일부가 한국 방식으로 수렴하면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째, 외교적 파장과 규범의 재정립입니다. 폴란드의 독자적 능력 확대는 무기 수출 기술 이전 규범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무기 이전과 현지 생산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했고 이는 각국의 안보 정책과 산업 정책이 더욱 긴밀히 결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은 심화되었고 경제 제재, 상호 군사활동 제한 등의 보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균형 변화입니다. 폴란드의 조치는 단기적 억지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동유럽 전반의 자립 형방이 생태계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다수 국가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향후 유럽의 군수망과 전력 투사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산업, 외교, 규범 전반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터져나온 소식은 유럽 방산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일명 MARS-3 프로젝트가 전격적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의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2027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 아래 출발했지만 불안정한 납기, 폭증하는 개발 비용, 성능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3종 세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MARS 3가기대를 모았던 이유는 독일 KNDS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디펜스가 유럽 기술력을 결합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발사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을 만큼 개발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노르웨이 의회와 군 당국은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유럽 자체 개발 체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후보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한국의 K-39 천무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노르웨이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전력이 있었고 현지 군에서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신임 국방장관 에이리 크리스토페르센은 과거 참모총장 시절 K2 전차를 두고도 공개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은 K-39 천무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신속한 전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안보 불안, 그리고 MARS-3의 실패로 인한 긴급한 공백까지 이런 조건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형체계보다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인 검증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K-39 천무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되었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다양한 판종 호환성에서 높은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노르웨이의 기존 자산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와의 운용 경험이 있는 만큼 탄약 정비 훈련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 조립 생산 협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요인들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너무 빠르게 쓸 수 있는 무기를 요구하는 노르웨이의 요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은 이미 K-39 천무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유럽 북부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북극권 안보와 나토 북부 전선 방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무는 단순한 전력 강화 수단을 넘어 유럽 전체 방위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이아르스-3의 좌초와 K-39 천무의 부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쪽은 불확실성과 지연에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검증된 신뢰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삼아 기회를 잡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히 자국 안보를 넘어 유럽 전역의 무기 조달 전략과 나토의 전력 균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